전국의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 통일론 강좌 2의2 한상윤저 인간주권론 철학적 인간사회학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우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사악한 자들의 손안에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몹시 심각하게 해쳐서 우리는 그들의 족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정치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생활의 모든 복잡한 체계 속에서 우리는 그릇된 상황을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투표이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실제 정치에서 참여하여 우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저 원한의 눈물을 터뜨리고 술이나 마시는 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숙고와 단호한 결심 끝에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국가의 복리 사이의 선택은 항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치적으로 현명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행동하기 위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틀리거나 거짓된 편견에 입각한 정치적인 행동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총체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참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죠. 투표, 선거. 얼마 있으면 이제 3월 초에 우리가 이 나라에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참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들 간에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갖은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마타조 작전은 기본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가 뭐 도덕적 흠결이 있든 뭐 범죄 행위가 있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확증적 편향의 시점에서 계속 그 후보들을 밀고 있지요. 사실 뭐 저는 특별히 이번 선거가 참 뭐 그렇게 어떤 차악적인 선물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좀 이제 범죄 혐의가 농후한 후보들 중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악적인 인물을, 그 차악적인이라는 인물은 덜 악한 인물을 뽑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표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사람은 천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은 곧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는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절에서 목탁 두들기시면서 새벽마다가 천수경을 읊어대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이 현실을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그런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악업을 안 짓고 자기 혼자서 잘 이렇게 선업을 쌓으면은 뭐 구태야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에 가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극락행을 주장하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뭐 그분들이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동물이요 정치인 동물로서 사회에 나가서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동물로서 본질을 망각하면 그 줄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즉 우리가 천성적으로 정치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요, 우리 자신들은 사악한 자들의 손안에 떨어집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 권력의 뜨거운 맛을 보시지 못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실 고3 때 파주 금천에서 서울역 서부역까지 이제 기차 통근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제가 다니던 설리산고까지 약 한 25분을 걸어서 그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통학을 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19살 되던 애 만이 아니라 우리 나이로 6월 24일인가 그랬어요. 하필이면. 근데 그날따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그랬어요.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 그럼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또 쟤 또 모범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가방을 메고 아침을 뜨는 둥 마는 둥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설리산고에서 1등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한 60여 명을 그때 당시에 이제 정통종합영어라고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는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뭐 거의 1등이다 보니까, 또 사실 제가 영어를 엄청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서 자기네들이 취직을 하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동문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사실 저는 그냥 연구 비슷하게 그냥 뭐 한 20명 모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막 강의를 잘한다고 한 6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교실이 꽉꽉 찼어요. 수업이 끝나니까 야, 네가 우리 선생보다 낫다, 네가 우리를 좀 맡아달라. 그거 뭐 참 바카스를 사오고 음료수를 사오고 난리가 났어요. 좀 저도 으쓱했죠. 그 수업을 한 2시간 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또 그 근처에 사립학교인 상명초등학교에 주산부 선생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주산 7단이었기 때문에 설리산고 이래로 최고의 단수가 저였죠. 그래서 상명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를 좀 주산부 코치로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주산부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7단이 맞느냐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줬더니 알겠다고 그럼 하나 만들자고 그러더니 뚝딱뚝딱 해갖고 주산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막 애들이 막 꽉 찬 거예요. 한 5, 60명 됐던가 봐요. 큰 교실이었는데. 근데 제가 얘네들이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꼰질르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이제 한 달 지났는데 페이를 한 2만 원인가 그때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졸업하던 애가 1975년이었으니까 1974년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냥 2만 원 주길래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뭐 많은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0명한테 한 사람당 5만 원인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 받아서 저한테 2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게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을 수업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부역으로 나갔는데 기차가 마침 출발했는지 어쨌는지 그 입구에서 개찰구에서 뭐 막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기차가 떠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조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기차 떠날 때 이렇게 뭐 흔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차를 향해서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타라는 소리구나. 그리고서 뛰어 탔더니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첫 번째 시련이죠. 기차 바퀴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끌려갔습니다. 서부역을 거의 다 나가기 전까지 끌려가다가 뭐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생을 포기했죠. 당시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는 너무 성숙했는지 당시에 철학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당시에 샤르트르의 실존이 생각나더라고요. 벽 사방이 갇혀져 있어요. 그 기차 실린더 밑에 이렇게 사람이 갇혀져 있으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죽음의 위협 아래서. 근데 사람이 죽음도 이제 끝까지 가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더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바퀴 돌더라고. 막 아버지 어머니 누이 막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 모든 게 쫙 필름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마지막에 필름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했죠.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이제 기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보니까 막 오른손이 완전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뭐 완전 오른손이 없어진 것처럼 막 피가 그냥 낭자해가지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들것에 실려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진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는데 어떤 브로커가 아버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자. 네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줄 테니까 이제 50대 50으로 나눠 가지자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뭐 사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셨거든요. 이 양반은 그냥 오직 돈, 개성상인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 정신에 충만해가지고 돈만 잘 벌면 되지 무슨 얼어 죽을 공부냐 그래갖고 공부를 안 하셨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법정에 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참 재판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비성여자니까 제가 이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후견인이죠. 재판에. 그러더니 나오시오. 그러더니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게 또 참 판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더듬거리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그 정리, 그 재판을 진행하는 정리가 있거든요. 그 정리가 똑바로 하시오! 하고 소리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가 깨갱 해가지고서 저는 제가 그때 아버지의 그 비굴한 모습, 그 법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나서 패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일개 법정에서도 그렇게 권력이 작용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뭐 군대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사실 남자는 이 군대를 가면은 뭐를 깨닫는 거냐면 이 권력의 무서움을 깨닫는 겁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게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고 이래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맞아 죽어도 그냥 예전에는 뭐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냥 뭘로 다 죽었다고 그냥 하나 통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간 사람들은 이 계급이라는 계급사회, 이 사회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실 뭐 한 달 먼저 들어와도 더 높은 상위 계급자니까 상위 계급자는 아랫사람들한테 뭐 참 가진 그 악행을 다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대라는 속성 자체가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명령을 거부하면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고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진짜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여러분,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혁명에 성공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노프 정부에 실망한 일반 농민들, 농노들이죠. 농노들, 또 백성들, 귀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탱자탱자 먹고 놀게 바빠가지고 그 로마노프 황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괴승 한 사람한테 놀아나가지고 왕조가 타락해서 끝날 때가 되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망하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참 회계사 같이 생긴 레닌이 그 참 엘리트 조직을 그거를 갖다가 맹훈련을 시켜서 볼셰비키파를 만들고 걔네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한번 장악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스탈린한테 이어져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던 거 아닙니까? 뭐 며칠 전에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 데모에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서울역에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참 쳐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청와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논의할 때 저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선생께서 평화적으로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청와대까지 폭력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 대머리 아저씨께서 이제 등장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들려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전두환이가 실세고 전두환이가 권력을 장악하리라고 이미 다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두환이 같은 그 정치군인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그 권력을 장악할 것을 노리고 있던 일부의 세력들이, 정치군인들이, 하나회라는 정치군인들이 전두환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젖줄, 박정희가 젖줄이죠. 그 박 대통령이 밀어주는 데 따라서 그냥 그 정치군들 계속 승승장구했던 거 아닙니까? 차제리 같은 그 시대의 간신한테 아부 떨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경호실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이가 이제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들고 정치적으로 양자가 돼가지고 이제 박정희의 뜻을 이렇게 펴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그때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던, 서울대 학생회였던 심재철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역사라는 건요,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예? 세조의 쿠데타도요, 역사를 읽어보면요, 세조의 쿠데타가 이미 뽀롱이 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의 그 쿠데타 세력들이 일망타진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세조의 와이프인 정의왕후가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못 먹어도 고다. 물론 못 먹어도 고란 소리는 안 했겠지만 갑옷을 입혀주면서 쳐들어가세요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정의왕후 윤씨께서. 그래서 세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죽느니 그냥 한번 가서 죽자 그리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좀 약한 자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집권 세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권력을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잡으면 우리 삶은 이제 그때부터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재가 한번 시작되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져요. 그들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기 시작하면, 전두환 시절의 모든 권력은 보안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밤에 보안사에 11시가 넘어가지고 쫙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물론 저는 뭐 데모하다 간 건 아닙니다. 지금 누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문제단체, 문제인물 쫙 파일이 있고 밤새내 그 사람들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안사가 만들어놓은 이 전국적인 조직은요 엄청 강했습니다. 전두환이가 물가를 어떻게 통제했는 줄 아세요? 그냥 물가 올리는 자들은 잡아다가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다 그걸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릴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에. 그게 족쇄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뭐 해보려고 그 일부에 소위 우국지사들이 일어나갖고 뭐 몸에 분신을 하고 뭐 데모하다가 눈에 총 맞아 죽고 뭐 수류탄 맞아 죽고 막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정치라는 그 너무나도 귀중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갔기 때문이고,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입니다. 사람은 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정치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이 행동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는. 그러나 국가생활의, 자, 세 번째 끝에입니다. 그러나 국가생활의 모든 복잡한 체계 속에서 우리는 그릇된 상황을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투표이다. 투표권이 1,500만 명이면 1,500분의 1밖에 나는 권리가 없어요. 그 1,500만 분의 1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회 의원을 뽑고 구의 의원을 뽑고 공무원들을 뽑는 거예요. 구청장을 뽑고. 그런데 이게 투표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편견과 자기의 확증적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기호라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내가 윤석열을 좋아하니까. 남의 소리 듣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쫙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땠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안 하고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실제 정치에서 참여하여 우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것이다. 한국 사람들 정치에 관심 많습니다. 지금 정치 시즌이 돌아왔어요. 가는 데마다 제가 앉아서 뭐 참 음식을 먹던 어떻게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윤석열이 어쨌다 이재명이 어쨌다는 소리만 계속 들려옵니다. 자, 그네들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투표를 완성할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저 원한의 눈물을 터뜨리고 선거 끝나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생애에서 투표를 안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시킨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제가 당선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 친구 목사들, 극우파 목사들 뭐 문재인이 문재앙, 문재인 뭐 노무현이 빨갱이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저는 제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에 가서 몇 번 데모에도 참여하고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서 처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그 촛불 데모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앉은 자리가 원불교 사람들이에요. 뭐 이상한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 사람들이 제가 앉아 있으니까 아, 이 사람도 원불교인인가 보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 밑에 앉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팻말도 하나 주면서 이렇게 같이 구호를 외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10만 명 이상 모였으니까 당시에 물러나라 박근혜 하면서 이제 데모를 했죠. 이야, 시청 앞에 갔는데 그냥 꽉꽉 메어 터져가지고 뭐 앉을 자리도 없고 거기서 그냥 저도 일평생 처음으로 막 물러가라 이러니까 기분이 막 후련한 거예요. 아, 이래서 데모를 하는구나. 데모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내 소리를 해요. 그런데 물러가라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게 막 합창이 돼가지고 막 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그 청중들이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매열이로 인왕산 막 다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한 3번 이제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승리했죠. 근데 승리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투표가 끝났을 때에 정말 기분 좋다고 마시는 막걸리나 소주나 맥주가 기분 좋게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지 않은 사람이 떨어지고 이제 또 5년간을 그 사람 치하에서 역사는 그 사람 이름밖에 안 남거든요. 뭐 민초들이 역사에 왜 남겠어요. 인간 한상윤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일지 이재명일지 알 수 없지만 거기 내가 왜 남느냐고. 역사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직 윤 XX 시대, 이 XX 시대라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좌절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7번째 줄입니다. 끝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숙고와
단호한 결심 끝에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표 하나에 목숨 걸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표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지자재하는 거, 이 나라를 망하게도 만들고 이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것이 투표입니다. 투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부뚜껑 찍을 때 달달달달 떨리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래야 이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8번째 줄,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그냥 달달달 떨면서 부뚜껑 누를 때 최선의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만은 없을 것이거든요.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민심은요, 쫙 흘러갔다가 쫙 흘러옵니다. 파도 같은 것이에요. 파도가 커지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민심이 커지면요, 민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는 뭐예요? 군주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층입니다. 집권 세력이에요. 집권 세력은 민심에 의해서 우지자지됩니다. 그런데 민심이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무당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여자가 통일은 대박이고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고 재벌들한테 돈 내라고 협박해도 꼼짝도 못하고 몇천억을 뜯기는 이러한 사회가 되면은요, 결국은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8번째 끝에.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국가의 복리 사이의 선택은 항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 국가의 복리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옳으냐,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저는 후자에다 걸고 싶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가진 분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어느 누구를 지지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자, 9번째 줄입니다. 끝에 인간은 정치적으로 현명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행동하기 위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피합니다.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진짜 지성인은, 진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힘들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10번째 줄입니다. 왜냐하면 틀리거나 거짓된 편견에 입각한 정치적인 행동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총체적인 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의 투표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5년간을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꼴보기 싫고 매일 아침마다 밤만 떨어져도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예요. 옛날에 왕은 죽으면은 내시가 궁궐의 기와장에 올라와서 상시복 하면서 이제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대이고 신혼 입고 다 신혼 입어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보니까 신혼 입고 나타나서 할머니들이 아이고 대이고 하는 게 옛날 유습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갑니다. 지도자를 잘 뽑으면 흥성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시즌을 맞아서 나의 편견과 나의 이익과 나의 기호대로 투표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지도자인가, 두 사람 중에 누가 덜 악인인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선택의 두 선택지 사이에서 정말 나의 결정이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